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30년이 넘는 저의 흑역사, 나의 동반자이자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하체 비만,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차 성징 이후로는 갑자기 합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분명 유독 허벅지가 두껍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중학교부터는 확연하게 허벅지가 두꺼워졌고 20대가 되어서는 확연하게 하체 비만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공사학번인데요. 공사학번. 그때 당시 유행은 이제 소녀시대 그리고 한참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면서 화이트 스키니, 초미니 스커트 등등 저 같은 하비에게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덕분에 보통 여성의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 시기를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컴플렉스 덩어리로 어렵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유행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하비들이 있을 것 같지만 특히 이렇게 한참 유행에 민감할 20대 초반이었고 근데 하필 또 그때 유행이 허벅지 얇은 여자가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잠시 눈물 좀 닦고요. 이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청 스키니에 흰 티를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당시에 제 키가 168cm에서 50kg까지 체중을 줄였음에도 결코 제 다리가 아이돌처럼 늘씬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가 심해질수록 상체는 더욱 가파르게 말랐어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사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수선을 해서 입을 정도니까 상체는 굉장히 많이 말랐었죠. 거기에 비해서 하체와 사이즈 대비가 심해져서 정말 안전한 피라미드형 같은 몸매가 되더라고요. 오뚜기처럼 위에는 마르고 밑에는 살집이 있는.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저희 다른 친구들처럼 허벅지처럼 날씬하지 못한 제 다리 때문에 그때는 정말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날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동시에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한 번은 제 몸을 좀 더 정확하게 관찰을 해봤어요. 문제는 하체가 두꺼운 것도 있지만 비해서 상체가 너무 빈약한 곳이 더 큰 문제구나 라는 걸 그때 당시 깨달았고요. 당시 저는 또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살을 빼면 내 허벅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체중 감량에 힘을 쏟았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상체 사이즈만 더 많이 줄어들어서 더 볼품없는 몸이 되었던 거죠. 여튼 그 이후에 저는 운동과 식습관을 균형을 잡아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상하체의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좀 익혔고 하체 비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또 다른 저의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너희들도 충분히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비들 사랑한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살이 더 잘 찌는 부위가 있나요? 누구는 하체만 찌고 누구는 상체만 찌고 답은 yes! 누구나 살이 더 잘 찌는 부위가 있어요. 이건 가장 크게 봤을 때에는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는 사지에 비해 몸통의 지방이 조금 더 잘 붙어요. 근데 난 왜 이래?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부모님의 체형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죠. 네, 저희 어머니도 저랑 체형이 같아요. 제가 나 왜 이렇게 나왔어? 라고 엄마를 원망했을 때 너도 엄마 딸이니까 라고 공감을 하는 바람에 또 저도 크게 원망을 못했죠. 그리고 또 성별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복부와 하체 주변부에 체지방이 더 잘 쌓여요. 특히 제가 가장 하체 비만을 강하게 느꼈던 여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기에는 좀 더 그쪽에 살이 잘 붙겠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합의는 여성일 확률이 좀 더 높고요. 반면 남자는 살이 찌면 복부로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호르몬의 영향은 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좀 줄게 되면 하체보다는 복부 쪽에 좀 더 쉽게 지방이 쌓이는 체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하체 비만보다는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를 봐서 짐작컨대 제 다리가 쉽게 그렇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얇아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계속 집안 내력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도 체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죠. 단순 당류 위주로 편식을 하게 되면 하체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까지 첨가가 되면은 그야말로 신규 합의 생성. 저는 어렸을 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제 절식과 과식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삼았고,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보통 달다구리라고 하는 음료, 디저트를 밥 대신 먹었어요.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끊기 어려웠거든요. 밥 안 먹고 살아도 빵이나 케이크 꼭꼭 챙겨 먹었었고, 외식할 때에는 파스타, 피자 이런 것들 가장 좋아했었어요. 이런 식단은 전형적으로 당질 위주로 구성이 된, 그리고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 등등이 빠진 아주 못된 식단이에요. 이 식습관은 전체적으로 신체 순환을 떨어뜨리고 장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어서 하지 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체 비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우리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체 비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근 10년간 정말 시도했던 방법들은 수술적인 요법 제외하고는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식단, 운동, 관리, 시술,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식단, 운동, 관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솔루션인 반면에 시술은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해요. 저는 당연히 후자보다는 전자를 추천하는 바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합의들이 고민하게 되는 최종 종착역인 지방흡입.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답은 이거밖에 없나? 하지만 주변에 여태까지 하신 분들의 예후를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성질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몸에서 많은 양의 지방이 한 번에 훅 없어져 버리면 그 상태를 내 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원래 있던 지방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려는 성질이 분명히 몸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합의가 되는 원인이 내 몸속에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체지방은 계속 생성이 되지 뺐다고 유지가 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문제는 보통 인위적인 시술을 받은 후에 다시 지방이 찌게 되면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혹은 특정 부위 살가죽이 처지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와서 무조건 지방흡입이 하체 비만의 완벽한 해결책이다 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사지, 고주파 등등의 관리는 저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어렸을 때. 또 일시적으로 받아보니까 하체 순환을 돕기 때문에 받으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은 또 체내에서 자기 주도하에 일어나는 순환이 아니고 외부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이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고 관리를 또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감이나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물론 관리 중에서도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 할 수 있는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샵에서 받는 비싼 관리에 비해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보다 가장 추천하는 하체 비만의 근본적인 탈출 방법은 바로 운동과 식단이에요. 뻔하지만 정말 진실이죠. 일단 앞선 3가지 중에 효과를 따지면요. 식단, 운동, 쭉 가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허벅지 사이즈가 줄었던 것은 식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꾸준하게 지켰을 때였어요. 좀 전에 하체 비만을 만드는 식단은 당질 위주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이 많이 부족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첨가물이 들어간 합성 음식들은 체내 순환을 많이 저하시키고 세포 대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마음을 먹고 식사에서 합성 음식, 즉 조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요리들을 가능하면 빼고 자연식,
뭐 빵이나 고기, 야채, 과일, 밥, 또 고구마 등등 이런 걸로만 식단을 좀 구성해서 한동안 식사를 유지를 했었어요. 하체 비만에게 가장 좋지 않은 식단이 자극적인 합성 음식, 그리고 지방과 당질이 섞여 있는 음식,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이 반면에 무기질과 식이섬유 풍부한 야채류예요. 하루에 보통 그때 당시에는 제가 3종류 이상의 야채를 먹었고요. 2끼 이상을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믹스해서 먹었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셀룰라이트와 허벅지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당연히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 하체 비만은 하체 운동하면 안 된다? 하체 비만은 하체 운동만 한다. 네, 둘 다 노예요. 아니죠. 하체 비만은 하체 운동 해야 해요. 두꺼워진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얇은 근섬유인 접근을 사용하는 유산소성 영역대에 웨이트를 하시면 체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 저희 모세 혈관이 확장되면서 하체 순환에 매우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이제 무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가벼운 무게로 고반복에 스쿼트나 런지, 보통은 25번, 30번 이상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혹은 또 버피와 같은 전신 순환 동작,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허벅지 운동 꼭 해야 해요. 다만 하체를 빼겠다고 하체 운동만 하면 상체와 하체 밸런스는 절대 잡지를 못해요. 내 허벅지가 두꺼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내 상체에 비해서 두껍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하체 비만들이 허벅지 사이즈는 정상인데 오히려 상체가 너무 마르고 빈약하다 보니까 본인은 비교적 하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사이즈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 균형 맞추어서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상하체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셔서 상체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궁극적으로는 하체 하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즉 정리를 해보면 무기질이 풍부한 깨끗한 식단으로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더불어서 하체 접근 사용으로 전체적인 지방 대사를 높이고 상체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체 비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합의에서 탈출할 방법이 분명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허벅지라는 난제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터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셀룰라이트가 개선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상체 하체 비율이 맞아가면서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체 비만은 나의 체형이에요. 나의 타고난 몸이죠. 무조건 미워하고 원망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매력으로 인정하고 갖고 나가보세요. 지금은 스키니진과 초미니 스커트가 유행하던 저의 시절도 아니고요. 건강한 하체의 볼륨 그리고 라인이 유행하는 시기예요. 10년간 내 허벅지와 싸우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나에게 정말 맞는 매력, 몸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체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 튼튼한 허벅지가 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한 면역력과 또 체력의 근본이라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체 비만이라고 꼭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더불어 하체 비만 아니라 상체 빈약인 친구들은 꼭 꾸준한 상체 운동 통해서 몸매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하비들 사랑한다.